문, 사, 철. 인문학의 3대 영역인 문학, 역사, 철학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때때로 새 학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다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매우 열정적인 관심과 흥미가 있거나 실제로 꽤 많은 공부를 했거나 또는 다소 과도한 지적 허영에 가득 차 자기 객관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철학이나 문학은 대체로 어려워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여기죠. 그런데 유독 역사만큼은 별다른 관심이나 흥미조차 없는 사람들도 여러 상황에서 쉽고 가볍게 인용하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죠. 아마도 이러한 태도 차이는 역사란 약간의 노력과 평균적인 암기력만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1592년에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1945년에 조선이 일본 제국으로부터 해방되고, 이런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믿는 과거 사실들의 나열이나 집합이라는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 단지 과거 사건이라는 구슬들을 줄줄이 꿰어놓은 목걸이 같은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리 관대하고 후하게 점수를 줘도 절반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역사와 다르기 때문이죠. 흔히 역사를 과거에 관한 학문이라고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미 지나가고 사라져버린 과거를 지금 우리 앞에 되돌릴 방법도 결코 없고요. 결국 과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에 관한 문헌 기록이나 유적, 유물같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 그것도 매우 흐릿하며 불명확한 흔적, 즉 사료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조건은 역사 또는 역사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철학, 수학, 천체물리학, 진화생물학, 고고학, 경제학, 사회학 등등 이른바 순수학문이라고 불리는 지적활동 대부분은 탐구 대상을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하기보다는 세월의 닳고 다른 물리적 흔적이나 숫자와 같은 추상적 도구들로 이루어진 자료들을 통해 탐구하거나 분석하니까요. 그리고 수억만 년 전에 탄생한 밤하늘의 별빛과 천체물리학이 다양하고 복잡한 통계 자료로 표현되는 사회 경제적 현상과 경제학이나 사회학이 서로 다르듯 과거와 역사는 서로 다릅니다. 역사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과거 사실의 기록이나 흔적,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탐색하고 연구하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아우릅니다. 한자어 역사는 과거 사실의 기록과 흔적, 그리스어 이스토리아는 탐색하고 연구하는 작업의 뉘앙스를 더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연표나 연대기를 작성하듯 단순히 과거 사실을 모아서 늘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관한 기록들을 살피고 연구하는 지적 과정이죠. 과거와 역사의 관계에서 더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역사라는 지적 작업이 주관적인 선택과 상대적인 편향을 원천적으로 피하거나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절반은 과거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에 관한 기록과 흔적입니다. 어떤 기록이나 흔적도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있는 그대로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파악하듯이 오롯이 담을 수는 없습니다. 굳이 먼 과거가 아니더라도 어제 일어난 같은 사건에 관한 여러 언론사들의 서로 다른 보도, 법정에서 충돌하는 양측의 증언과 논리, 심지어 지난 주말 여행에 관해 제잘거리는 친구의 수다까지 모든 기억이나 기록은 이미 벌어진 사건이나 사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거나 재구성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죠.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완벽한 재현이란 마치 실제 지형과 똑같은 크기에 실제와 똑같은 모든 지리적 정보를 담아낸 1대1 축적 지도처럼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쓸모도 없습니다. 특정 과거 사건의 기록이나 흔적은 사건이 일어난 시공간에 특정한 인식론, 방법론, 이데올로기, 패러다임, 아비투스, 에피스테메, 지식 유통구조, 권력구조 등 해당 시공간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에 의해 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왕조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예처럼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시대 조건과 서술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어조로 다룬 기록들이 관찰자나 연구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연표나 연대기의 작성 과정에서조차 어떤 사실들을 넣고 뺄지 거르는 선택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러지고 살아남은 기록과 흔적일지라도 대부분은 오랜 시간의 풍파 속에서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사라지거나 변형되죠. 그나마 겨우 살아남은 자료들도 오늘의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리고 역사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 나머지 절반, 즉 현재 해석과 이해를 내리는 주체인 소수의 역사 연구자들은 물론 그 연구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모든 인간 역시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료, 즉 과거 사건의 기록이나 흔적만큼이나 특정한 시공간적 조건 아래 선택과 편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시공간의 조건에 의해 형성된 관점과 사고방식으로 과거를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 남아 역사 연구를 생업으로 삼는 역사학자만 살펴보더라도 연구 대상을 선택하고 연구 방향성을 설정할 때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사료나 개인적인 신념이나 관심사는 물론 자신의 연구가 당대에 팔릴만 하거나 시쳇말로 먹힐만한지, 자신이 생계를 의존하는 소속기관이나 집단의 연구과제나 프로젝트에 부합한지, 심지어는 지도교수나 연줄이 되어줄 선배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한 과거 사건이 한 시대의 분위기와 학문적 흐름은 물론 연구 주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읽히고 평가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조선시대에 관한 연구나 책 대부분이 세종이나 영정조 때에 몰려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죠. 과거 사실은 기록자와 그의 시공간적 조건에 의해,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적 거리에 의해, 그리고 연구자와 그의 시공간적 조건에 의해 최소한 3번의 불가피한 선택
선택과 굴절을 거치고 나서야 우리에게 역사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야말로 장님이 코끼리, 그것도 조악하게 만들어진 코끼리 조각을 손도 아닌 막대기로 두들겨가며 그 모습을 알아보려는 꼴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므로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배우는 역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과거 사실 그 자체의 집합이 아니라 그것의 어렴풋하고 희미한 흔적에 기댄 선택되고 승인받은 해석과 판단의 집합, 또는 이른바 담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할렉 하의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영원한 대화라는 불멸의 문구는 이처럼 역사에서 불가피한 선택과 편향의 문제로부터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사가 대화라는 점이 아니라 그 대화가 끊임없을 수밖에 없고 또한 끊임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역사가 선택과 편향을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선택과 편향이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흔적도 설명과 해석도 특정한 시공간적 조건에 둘러싸인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과 편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면 역사란 단지 만들어지고 구성된 것에 불과할까요? 그렇다면 역사는 이른바 객관적인 과학이 될 수 없을까요? 역사는 그저 추측과 상상으로 가득 찬 허구에 불과할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안 될 건 뭐죠? 여기서 잠시 대체로 허구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픽션에 관한 오해를 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같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상상력에 기초한 문학적 작업을 지칭하죠. 다시 말해 픽션은 단편적이고 막연한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라 그럼직하고 있을 법한 줄거리와 플롯 등 서사 구조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이야기이죠. 역사적 작업이란 사료를 기반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과거 이야기를 재구성해내는 과정입니다. 사료와 기존 역사 연구들의 인식론적 한계 때문에, 냉정하게는 사실의 부재 때문에 역사는 가설과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소설이나 시나리오 관련 이론서와 작법서를 여러 권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관련 지식이 늘어갈수록 역사가와 작가의 작업이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와 작가 모두 특정한 주제나 동기에서 출발해 연관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며 나름의 관점과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석해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직한 이야기로 엮어내죠. 역사와 문학, 역사가와 작가의 작업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이가 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역사가는 문학과 작가보다 상상의 자유를 훨씬 적게 누립니다. 역사가와 작가는 개연성과 가능성 사이에서 조금 다른 균형을 유지하죠. 이 차이가 작가의 작업 과정은 문학적 창작으로, 역사가의 작업 과정은 역사적 설명과 해석으로 불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으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들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보고 듣고 알게 되던가요? 그렇지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역사와 역사가의 상상력에 허용되는 자유는 문학과 작가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역사가는 자신의 상상력을 스스로 비판하고 제한할 의무도 있죠. 역사가는 동료 연구자들의 업적은 물론 철학과 문학 같은 다른 인문학이나 여타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이론, 방법론, 지식을 비롯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와 도구를 동원해 스스로 자신의 관점과 가설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문이 드는군요. 작가는 뭐 크게 다른가요? 성실하고 정직하며 진지한 작가일수록 더욱더 말이죠. 한편으로 역사가는 여러 자료를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마치 형사나 탐정이 사건의 진실을 줬듯이 자료들이 행간에 숨겨놓거나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탐색하고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사고력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의 무의식이나 이데올로기적 편견이나 인지기제가 부지불식간에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기도 하죠. 때로는 심지어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고 자신의 논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료가 명백하게 담고 있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기각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작업을 통해 우리는 거짓은 아니지만 특정한 관점으로 가공되고 포장된 과거의 파편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신이 완전히 나가지 않고서야 진시황의 고대 중국 통일이나 중세 유럽의 흑사병 같은 사실까지 부정하거나 알렉산드로스의 군사적 업적이 절대 반지 때문이라거나 미나모토 요시스네가 죽지 않고 대륙으로 건너가 칭기즈칸이 되었다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하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진지하게 여기는 역사가는 없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의 사실 문제는 역사 작업의 핵심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정확성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일 뿐이니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기초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어떤 과거 사실에 관한 서로 다른 설명과 해석은 말할 것도 없고 꽤 구체적인 수준의 사실관계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삽니다. 역사가 과학이냐 예술이냐, 역사와 문학의 경계는 어디냐,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태도가 역사의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묵은 질문은 19세기 이래 서양 지성계와 세계의 학문을 주도한 실증주의의 산물입니다. 광신적인 사실숭 배에 가까운 지나친 실증주의는 역사를 피상적인 이분법과 조악한 흑백 논리로 가득 찬 철학과 이론과 방법론이 빈곤하며 가치와 의미와 재미가 메말라버린 불모지나 폐허로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 또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허상들의 집합이 아니라 개연적이고 과정적인 설명과 해석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의 경쟁터입니다.
역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방법과 기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기술은 반드시 어떠한 관점이나 태도, 그것도 대체로 묵시적이고 무의식적인 관점이나 태도에 기초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이나 태도가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힘과 에너지에 질과 방향성을 부여하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과 태도는 에피스테메, 아비투스, 패러다임, 이데올로기, 세계관, 인식들, 서로 다른 맥락과 의미로 사용되는 개념들이지만 뭐든 좋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를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이나 태도를 역사관 또는 역사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앞서 여러 개념 중 인식들과 관련된 영어 단어 프레임을 살펴볼까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포수 포지션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프레이밍, 우리말로 틀지기라고 하는 기술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포수가 손목을 교묘하게 움직여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이 마치 존에 들어온 듯 심판의 눈을 속이는 기술이죠. 이처럼 프레임이라는 단어에는 짜맞추다, 모함하다, 날조하다, 부정공작을 하다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과장한다면 어쩌면 역사는 또는 역사적 설명이나 해석은 기록과 흔적들 속에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남아있는 과거를 역사관이라는 특정한 틀에 맞춰 제멋대로 짜맞추고 날조하고 속이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대목에서 불쾌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18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트 이래 인간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제 나름의 방식으로 왜곡하고 가공하고 짜맞추어 받아들인다는 주장은 이미 200년 넘게 중요한 철학적 전제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역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문이나 지적 영역에서 기존에 합의되고 공유된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해 오해하고 다투거나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작해 새롭고 더 넓게 정의하는 사례는 허다합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인식의 틀이나 기제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 보편적이라거나 합리적이라거나 보편적으로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동의하는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역사를 각각 개인, 민족, 계급, 젠더, 인종, 인류, 환경 등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동등하고 똑같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개념이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서로 다른 역사의식의 기초에 교류하고 경쟁하는 이론들과 방법론들이 있을 뿐이죠. 가까운 사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근대화라는 주제를 놓고 서로 다른 조건에 처해 있는 여러 연구자의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많아지는 의견과 주장들이 경쟁하고 있죠. 반대로 서로 다른 이론과 방법론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같은 역사관의 기초에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역사와 세계를 바라볼 리도 없습니다. 게다가 특정한 역사 연구의 결과가 도리어 기존의 이론과 방법론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형성하기도, 나아가 새로운 역사관을 만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역사관, 이데올로기, 에피스테메는 제도, 학문을 포함한 일상적 관행의 패러다임에 침투해 구체적인 역사 만들기 과정을 통제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기까지 하죠. 어쩌면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배우고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운다는 말은, 그리고 우리 자신이 과거의 산물이듯 역사가 우리의 산물이라는 말은 역사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적 관계가 아니라 꽉 갇힌 자문자답의 관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자폐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에 체념하고 좌절해 역사 자체를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자기만의 역사관과 틀릴지라도 그것의 기초에 투쟁적이면서도 개방적이며 양심적인,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역사라는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볼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가능성을 선택한다 해도 역사는 저는 궁극의 진리와 정답을 최종 목표로 삼는 지적 작업이 아닌 설명과 해석의 대화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리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즉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이자 진리라고 주장하는 역사는 사라지고 서로 다른 관점과 주의의 기초에 자신이 조금 더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경쟁하며 교류하는 역사들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토록 지루하고 따분함을 장황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니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굳이 왜 공부하고 알아야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